표 대결로 했을 때 지금 젊은 세대가 또 당면할 수 있는 혹은 느끼고 있는 가장 또 무력감 중에 하나는 표가 너무 적어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의 원리로 가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행 투표제에 대해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좀 있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이종희입니다. 오늘은 정인관 선생님 모시고 빈곤과 불평등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수님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저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가 되어 있는 이 빈곤과 불평등을 가지고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빈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이라고 나와요. 비유적으로 마음의 빈곤, 마음이 빈곤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소득과 관련해서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보통 정부에서 매년 계산을 해서 이제 내는 게 뭐냐면은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득이 그러한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 혹은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쫙 나열했을 때 그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빈곤 문제를 얘기할 때 노인 빈곤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노인의 빈곤율이랑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시에 높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퇴직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이 일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장이 임시성을 가진 계장이라는 게 아니라 임시계약직 노동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자조적이고 뭐 좀 비하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자녀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말 그대로 내가 한 푼이라도 벌지 않으면은 입고 먹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노인들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제 몸이 약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노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거기다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저임금의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은 하되 돈을 벌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가 비단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에게도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 청년층이 노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한국의 급격한 인구 변동의 결과를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런 책임을 상당 부분 떠맡아야 되는 세대가 지금 이제 젊은 세대, 20대, 30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인들을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로만 바라보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상황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좀 더 미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거긴 한데, 플랜 75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젊은 세대들의 기회를 뺏어가고 사회적인 반감이 커지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75세가 되면은 본인이 원했을 때 그 안락사를 할 수 있게 이제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이긴 한데, 이 영화의 상상력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일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인 1표제의 원리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대결로 했을 때 지금 젊은 세대가 또 당면할 수 있는 혹은 느끼고 있는 가장 또 무력감 중에 하나는 표가 너무 적어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의 원리로 가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행 투표제에 대해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좀 있긴 합니다. 뭐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지만, 이제 레디컬 마켓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 제곱 투표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봐요. 일종의 투표 크레딧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크레딧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선거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제가 원하는 만큼 그렇죠.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연금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거에서 이제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몰빵을 몰빵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몰빵을 했을 때 나중에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좀 뭐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어쨌든 상상력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의견과 목소리를 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저희가 그럼 청년들이 겪고 느끼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이 꼭 이런 불평등을 얘기할 때 나오는 키워드가 공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1월에서 10월까지 가장 많이 대출된 사회과학 분야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이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능력주의 담론이 굉장히 핫해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은요,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입니다. 능력주의의 부상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실력주의 관점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그르냐 이걸 떠나서 이게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고요. 또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공정성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가라고 하는 부분, 과정의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격차는 것들이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몇몇 가지 사건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선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일종의 확증을 이제 주는 그런 걸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양반 중심의 사회다, 굉장히 귀족적인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 사료들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상당히 능력주의적인 사회였다. 어떻게 뽑았어요? 사람들을 뽑을 때. 과거제도라고 하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시험도 얼마나 비리가 많았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한국 사회는 유능한 관료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주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유능성이라고 하는 것, 또 한국 사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자극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제 생각에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의 확보를 통하는 것이 결국 능력주의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담론들이 커지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 공정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공정성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히려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거기 실린 글 중에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의 박효민 교수께서 쓰신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글을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회학회인 코스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대중들이 투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까요? 혹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할까요? 우리가 그 현진건의 소설에 보면은 술 권하는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의 지식인인 남자가 일제시대라고 하는 이 암혹한 상황에서는 어떤 뜻도 펼 수 없기 때문에 맨날 술만 먹고 다녀요. 근데 이제 부인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술을 먹소 하니까 이 사회가 술을 권해. 부인은 이 사회라는 데가 어디 술집 이름인 줄 알고 이제 막 욕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뭐 약간 풍자적으로 암울한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코인 권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사이에 지난 몇 년간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 보면은 정상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돈을 벌어서 내가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인에 기대는 사회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실패했을 때 2차, 두 번째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몰빵을 할 수밖에 없을까?
분산 투자는 찔끔찔끔하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원이 적으면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위험도가 높다는 건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패했을 때 결과로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뭐 적당한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저희가 중요하지만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약간의 고민거리를 던져준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편하게 부탁드릴게요. 불평등과 빈곤을 단시 어떻게 보자면 소수 약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혹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로 인지하고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위치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좀 인식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치에 있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까 우리가 공공성 얘기도 했지만 공공성에 대한 그런 감각과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까지 논의한 주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불평등의 대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경제학자의 관점인데요. 효율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불평등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의 주장은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경제가 오히려 왜곡되고 시장의 효율성도 저하가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보통 불평등을 바라봤던 어떤 그런 뭐 인권이나 이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좀 시선을 전환하면서 불평등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이 책이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이 책은 1980년대 중반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사당동 지역도 이제 무허가 판자촌을 이제 재개발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 정금선이라고 하는 어떤 할머니 가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이 할머니 가족의 4대에 걸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분들을 쭉 이제 찾아가서 계속 만나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사당동도가 25라고 하는 책을 이제 2012년도에 내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의 어떤 빈곤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영속되어 오고 그것이 세대를 건너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같아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빈곤 가정에서 자란 8명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10에서 15년 동안의 궤적을 추적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청소년들은 누구보다도 관계 맺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빈곤 과정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즉 이분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빈곤의 문제를 단순히 가난한 그 사람들만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그러한 빈곤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어떤 형태로도 소비하기도 하고 또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빈곤 문제, 특히 한국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다룬 책이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꼭 한번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건 교수님과 함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궁금하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주제들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지만 좀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논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저도 알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촬영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